네, 북한이 다가오는 노동당 창건일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연일 담화를 발표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9년 만에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을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한을 물리적 충돌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북한을 향해서 지속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이번에 이제 9년 만에 사실상 WMD 대응 전략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9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좀 달라졌느냐가 아마 핵심이 될 건데요. 9년 전에는 각 개별 국가를 이렇게 적시하지 않고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는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거기다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작년도에 핵무력 정책을 입법화시켰는데 핵무력 정책 입법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에 언급을 하면서 북한은 어느 시기든지 간에 이런 무력 충돌의 어떤 단계든지 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초기부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이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앞으로의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과거하고 조금 북한이 달라진 것은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이런 보고서를 내더라도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거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거나 이런 발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적각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지속적인 위협을 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지속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도 북한은 미국이 어떤 형태의 발언을 하든 어떤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수그려들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도발의 명분을 쌓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최근에 이제 북한이 지난달 말이었죠.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핵무기 포기 불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핵 미사일을 개발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북한이 사실상 이제 작년도에 핵무력 정책 입법화를 했잖아요. 입법화를 했는데 올해 이제 지난 9월 26, 2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 헌법에다가 지금 북한은 핵무력 보유국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본법으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헌법에다가 명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6개 담화를 계속해서 내면서 네. 핵 보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여론전에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은 기동전을 끝내고 진지전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여태까지 핵미사일 개발과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기동전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는 이렇게 보여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진지전으로 돌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지전으로 돌입을 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번에 걸쳐서 담화를 계속해서 이제 뭐 북한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최선희 외무상도 발표를 하고 외무성 부상도 발표를 하고 대변인도 발표를 하고 원자력 공업성 대변인도 발표를 하고 국방성 대변인도 발표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 발표한 것이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신 바 있듯이 핵무력 소위 말해서 이 WMD 대응 전략 발표한 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담화 발표하고 또 북한이 이런 북한의 그 헌법화시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에서 이 문제를 비공개로 회의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담화를 이제 또 발표를 하고 IAEA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이 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예. 그 결의안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도 또다시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진지전을 펼치고 있다. 하나하나에 일일이 이제 대응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도발의 특징이 이제는 핵미사일 시험이나 핵미사일 시험 발사보다는 오히려 이런 담화 정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떤 방패막이를 좀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결의안이 좀 쓸모없고 해로운 문서로 우리는 거기에 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협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중국은 북한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적법하고 그리고 이유가 있는 우려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정세상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서방과 러시아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는 점. 이런 이제 국제 정세가 바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수없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통과를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해제해야 된다는 해제 결의안까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질문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반대로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위협이 지금 코앞까지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왜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소위 말하는 그 냉전적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오히려 더 개발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미국과 척을 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앞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차, 2차 모두 실패를 하면서 10월 중에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죠. 10월 11일 전후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북한이 3차 발사를 나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위성 관련 뭐를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과연 위성 기술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조력을 받았을지 이 부분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김정은이하고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 얘기로는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 여부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날 만난 날이 9월 13일이고요. 이제 오늘이 9월 5일인가요?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이 짧은 시간 내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이게 2차 이 발사에
그 실패 요인이 뭔지를 자기네들이 다시 다 밝혀내고 이걸 다 보겠는가 이런 생각은 저는 의문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이전에 당 창건 기념일이죠. 이전에 이걸 발사하겠느냐 하는 것도 여전히 의문은 있지만 예. 북한 스스로가 10월 달에 발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발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북한이 1차에도 발사하고 1차 발사에도 실패하고 2차 발사에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실패의 이유가 이게 북한의 이 우주 발사 기술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2년에도 성공한 경험이 있고 2016년 2월 달에도 성공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은 여전히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상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그것이 정찰위성이잖아요. 정찰위성의 핵심은 뭡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첨단 장비거든요. 정찰할 수 있는 장비. 그러면은 거기는 합성 개구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SAR도 필요하고 적외선 뭐 카메라인 IR도 필요하고 EO도 필요하고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난번 1차 발사하고 난 뒤에 실패한 뒤에 우리가 그 탑재체를 갖다가 인양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카메라 수준이 그냥 고급 카메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상도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번에 러시아가 이 북한을 지원해 줄 때 뭐 발사체에 대한 그런 지원보다는 오히려 탑재할 수 있는 정찰 장비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을까 봐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야기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북한이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있는데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대표단 파견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수단 중에 최고위급 인사인 김일국 체육상도 대회 기간 내내 지금 잠행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같은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뭔가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뭐 삐그덕거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전에 이 팔레방 그 아시안 게임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뭐 북한 대표단이 갔단 말이죠. 부총리급을 해서 갔고 옛날에 이제 광저우 할 때는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대표단이 갔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예상들이 있었냐면은 혹시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표단이 파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대표단에 안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일국이라는 체육상만 여기에 뭐 참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껄끄러운 것이 북러 간의 군사 밀착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여태껏 씨 뿌리고 물 주면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해 왔는데 갑자기 북한이 지금 자기를 버리고 지금 러시아 쪽으로 밀착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이제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중국으로서는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한은 북한대로 대표단을 파견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체육상이 갔지만 체육상이 잠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역할을 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예. 앞서 지난 7월에 남조선 대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남북 여자 축구전에서 우리를 괴뢰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수단과 좀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악수를 뭐 거절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최근에 남북 관계를 반영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7월 달에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할 때 이틀에 걸쳐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이틀 동안 계속해서 남조선, 남한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이게 김여정이뿐만 아니라 그때 7월 27일 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소위 전성절 기념식 때 강순남 국방상이 이게 발표를 하면서 강순남 국방상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줬다. 이게 뭐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다시 김정은이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런 어떤 용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축구 그거 방송하는 거 보니까 괴뢰, 예. 예, 괴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괴뢰라고 하는 게 꼭두가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적인 게
북한의 그 대표단들, 뭐 축구의 그 감독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목의 그 감독들이 이제 한국 기자들이 계속해서 북측, 북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우리 보고 북측 북한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 DPRK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자신들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텔레비에는 괴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리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지금 21세기에 너무 좀 이렇게 뒤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한국 선수단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선수단이 어떤 종목의 선수든지 간에 남녀 선수들이 정말 멋있고 또 아주 멘탈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 보면은 다른 거 뭐 안 적혀 있습니다. 상의 뒤에 보면은 그냥 코리아 딱 적혀 있어요. 코리아. 그러니까 그냥 코리아인 거죠. 여기에 뭐 리퍼블릭 코리아도 ROK도 없어요. 그냥 코리아.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선수단, 우리 한국 국민들,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코리아를 한국으로 생각하고 다른 전 세계의 국민들도 코리아 그러면은 그냥 한국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북한은 코리아라고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앞에다가 DPRK를 쓰든지 PRK를 쓰든지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반도의 주인은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